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는 조금 전에 3대 지수가 모두 1%대의 강한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두 가지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가 FOMC 회의 결과인데요. FOMC 회의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었죠. 근데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더 테이퍼링까지 여유가 남아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헝다그룹 사태가 다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고 지난밤 사이에는 3대 지수가 다우는 1.4%,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1% 정도의 반등세로 오늘 장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 에너지 관련주들 또 여기에다가 금융주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 지표는 다소 실망스럽긴 했지만 시장에 크게 작용했던 두 가지 우려 요인이 완화되면서 3대 지수는 상승했고요. 자,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였었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이슈는 바로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FOMC 회의 결과는 전날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었죠. 하지만 이제 9월에 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그 FOMC 회의까지 약간은 그래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고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던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까지도 3대 지수, 미국 증시는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그 이슈입니다. 자, 중국의 헝다그룹과 관련된 디폴트 우려. 이 디폴트 우려가 지난 밤 사이에 다소 완화된 그 측면이 있습니다. 디폴트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착륙은 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에버그란데의 붕괴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지방 정부들에게 에버그란데 사태 이후 나타날 후폭풍에 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방 정부 아니면 국영 기업들이 개입하는 시점, 이 사태에 개입하는 시점은 에버그란데의 구조조정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개입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에버그란데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제라든지 아니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시스템 위기로 전이 될 그런 그 커다란 타격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시장 반등의 또 한 가지의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 참가자들은 오늘로 예정된 8,3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 만기일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주된 관건입니다. 일단 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중국 내부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이자는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주식으로 지급했는지 이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내부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주된 관점인데요. 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에버그란데에 단기 채권 디폴트는 피하라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갚던가 아니면 채무 조정을 하던가 어쨌든 경착륙은 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아직 채권자들은 회사로부터 특별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당장 어제 하루 동안은 안도 심리가 좀 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채무와 관련된 악재는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그럼 경제 정상화는 계속되겠구나. 그만큼 원유 수요도 강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논리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1% 넘게 올랐고요. 다시 한번 73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거의 2개월 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원유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에너지 섹터는 이날 3.5%로 가장 강력한 섹터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경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 덕분에 금리도 역시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은 1.4%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 덕분에 금융주들,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이 미국의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함께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금융 섹터는 약 2.5%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있었던 몇 가지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세일즈포스닷컴이었습니다. 자, 세일즈포스닷컴이 내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월가의 전망치를 웃도는 가이던스의 상향 조정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인 2023년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일즈포스닷컴의 주가는 이날 7% 넘게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신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은 바로 피스커입니다. 전기차 업체로 한창 그 스펙 열풍이 불 때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였었는데요. 물론 아직 차량을 양산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튜더 피커링에서는 피스커에 대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 이번에 제시한 목표 주가가 19달러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가 오랜만에 제시가 되면서 피스커의 주가는 이날 6.3%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트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는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날 트위터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 유저들이 비트코인 별풍선을 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물론 애플의 iOS는 아직 공개가 안 되는 상태고요. 다음 주부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위터가 본격적인 수익화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트위터의 주가는 이날 3.8%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나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가 이날 장 마감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중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만 장 마감한 이후 실적이 발표되자 오히려 시간을 거래에서는 약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익은 상회를 했습니다만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수요가 다소 둔화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을 했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이키는 그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헝다그룹 사태가 이날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채무 불이행 내지는 이자 지급 불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이 우려감이 완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가 과연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분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중국전략팀 홍록기 선임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헝다그룹 이슈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긴 하겠지만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현재 상태를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 헝다그룹의 총 부채는 한 1조 9,400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3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은닉 채무가 더욱 많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헝다 현금 보유액 자체는 이제 한 868억 위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은 채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헝다그룹 판매 실적 자체도 부진하고 이런 우려, 디폴트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좀 추가 자금 조달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채무 조정 초안을 이제 토대로 장기간 협의가 계속되면서 유동성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실제로 디폴트 여부는 이제 무의미하고 이제 대규모 헤어캣이 포함된 그 채무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 디폴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이유 자체는 헝다그룹이 헝다 자산관리 임직원들 계열사들한테 자기네들의 이재 상품을 이제 번강제로 가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헝다의 계약업체들, 사실상 주로 하청인 시공사들이나 납품업체들일 텐데 납품이나 공사 대금의 일부들을 재이치를 시키면서 자기네 회사들이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금 차입되는 효과를 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님 헝다그룹이 직원들에게 300만 원에 만약에 월급을 줬다. 그러면서 이재 상품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MMF 정도로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비슷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00만 원 월급을 줘놓고 직원들에게 한 100만 원 정도 MMF 상품에 예치시키세요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회계 장부상으로 봤을 때는 200만 원만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좀 많이 조작했다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히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줘놓고서는 일부를 이제 받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좋아 보이는 이제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 건데 이제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신용을 규제를 하면서 헝다그룹이 해당 상품들의 이제 원리금들을 상환해야 될 텐데 이거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이제 문제는 이재 상품의 판매 잔액이 완벽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클수록 그러니까 즉 헝다그룹이 편법으로 조달한 자본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투자 회수율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회수율이 한 25%만 정도 되더라도, 베이스 시나리오가 될 텐데, 만약에 15% 정도밖에 회수를 못 한다면은, 이는 사실은 조금, 디폴트가 실제로 되는지 여부가 상관없이 거의 디폴트 효과와 맞먹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헝다그룹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면, 국영기업이 이제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담보물을 좀 본인들이 이제 받아서 그걸 매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헝다그룹은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2위 개발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군소 개발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군소 개발사들로 연쇄적인 좀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벌써부터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도 하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당국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개입하느냐 자체도 이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할 텐데 어쨌든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현재 나온 자료들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영향력은 좀 제한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동종업계들 이제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딧 경색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중국의 영내 회사채, 그러니까 AA 등급 스프레드, 그러니까 사실상은 중국에서는 정크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 스프레드가 아직 연초만큼 높아지진 않았는데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높아지는 게 좀 계속될 경우도 좀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동종업계들 같은 경우도 뭐 순환이라든지 이제 뭐 광저우 RNF 이런 쪽들도 좀 달러 회사채들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동종업계들 크레딧 리스크는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뭐 만약에 중국에 직접 투자는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국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중국의 이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서 뭐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일으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네.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중국 정부가 좀 사전적인 관리가 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뭐 중국 정부가 헝다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규제를 계속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집권 연장을 노리는 이제 시 주석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줄 것이다. 좀 이런 대립도 되는데 저는 이런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헝다 이슈에 의해 그 채권자들이 그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인 체제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런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지금 헝다그룹이 디폴트 자체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디폴트 과정에서 오히려 헝다 기업이 워낙 크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을 잘게 좀 나누거나 아니면은 일부 국유화하는 좀 이런 흐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적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이 있을 부분은 사실 뭐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 사실 아직 은행권 자체도 이런 헝다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들의 가치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모두 완전 상각시키더라도 중국 은행권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헝다가 갖고 있는 담보물들이 이제 대량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오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일정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흐름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헝다 담보물들의 위치가 대부분 1, 2선 도시에 있거든요. 워낙 가격이 좀 견조한 지역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 영향력도 좀 단기적인 좀 변동성 확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헝다가 지금 개발해 놓은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래도 주요 대도시 쪽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적을 것이다. 그 은행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국유은행이 그러니까 중국 국유은행이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부채를 뭐 가져와서 상각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퍼스트 티어들 은행권들 네네. 쪽을 이제 봤을 때 얘들이 현재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11% 후반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헝다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지금 기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커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중국 전체 은행권에서 본다면 비중이 아직 매우 적은 편이고요. 만약에 이게 모두 삼각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는 여전히 넘어서는 수치로 이제 파악이 될 거라고 지금 중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중국 쪽 이제 최소 기준은 여전히 웃돌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지 않을까라고 중국 은행권 쪽에서도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중국에서는 채무 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요. 네. 어제 목요일 시장에서 가장 그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 지급 만기일이 이제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한 네. 8,300만 달러 규모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 이거를 뭐 채무 협상을 했다 내지는 뭐 탕감 협상을 했다 이런 소식은 안 전해졌었거든요. 만약에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지금 그 달러채도 이제 말이 없었고요. 네. 그 영내 회사채도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공시를 떴어요. 네네. 어제 공시가 뜨긴 떴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영내 회사채를 갚을지에 대해서도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추측하건대 뭐 현물 대납 이런 쪽으로 좀 유도리 있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회사채 지급들이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에도 4건이 총 있고요. 네네. 11월 달에도 2건, 12월 달에도 2건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점차 커지거든요. 네. 지금 이 지급 자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지급을 못하면서 점차 그 채권자들에게 뭐 따로 이제 그 자산을 상각을 하면서 넘겨준다던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이 과정에서 좀 일부 회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게 너무 네. 계속이 되면은 이게 실제로 디폴트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러니까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악재성 뉴스들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아주 장기로 갈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의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장이 반등한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정들 그 지급 만기 일정들은 다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있던 내용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헝다가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시장 쪽,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키냐가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네. 헝다 쪽에서도 지금 영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었었고, 네. 뭐 달러채에 대해서도 지금 지급 가타부타 지금 말이 없는데 시장에서는 큰 말이 없었었잖아요. 네네. 좀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산적해여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만 네. 어쨌든 뭐 첫 단추는 잘 깨맸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어쨌든 반등까지는 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재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잘 순탄하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뭐 시장이 추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일부 정도 회복하는 그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헝다그룹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중국 전략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